저는 올해 38배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야 하는 날인데 슬프기도 하고 이상해서 제 인생이 과연 잘 살아온 삶이었는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란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저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0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고 어머니는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막상 낳으려니 두려웠던 걸까요? 병원에서 저를 낳자마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도망쳤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린 저에게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얘기도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던 아버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시긴 힘드셨겠죠. 사고를 친 후 집에서 쫓겨났던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의 할머니께 맡기셨었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키우기 위해 대학도 그만두고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당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날 나이가 됐을 즈음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새로 생긴 여자친구라며 소개해주곤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일을 나가면 저를 돌봐주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조미김에 싼 밥이거나 라면이었던 것 같지만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애정이나 사랑 같은 건 느낄 수 없는, 아이를 키운다기보다는 물건을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제가 그걸 느낀 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였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때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울어도 그분은 힐끗 보고는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던 그분은 귀찮다는 듯 먹던 라면을 그릇에 덜어 툭 던져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제가 먹기에 그 라면은 너무 매웠고 저는 혀와 입이 너무 아파 또다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그 라면을 먹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했고 들어와도 피곤한 얼굴로 밥만 먹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할머니 댁에서 저를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의욕이 넘치던 아버지는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 고개만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버지에게 저는 결국은 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7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아버지 위로 철근 다발이 떨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낡은 TV 속 만화를 보고 있던 저에게 전화를 끄는 그분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 죽었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차갑고 시린 얼굴과 목소리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한다는 걸까? 더 이상 못 본다는 걸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외곽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친척 몇 명이 모였고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죽었는데 안아본다니? 손자라도 데려가라니까 일 없단다. 그럼 애는 어째? 너라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애가 셋인데 어떻게 또 키워? 그 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인지 서로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어찌저찌 돌아오니 그분은 이미 본인의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자기 물건을 다 넣고는 제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는 니네 고모한테 가. 그리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고 고모 댁으로 갔습니다. 고모네 집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짜리 집에 고모 부부와 사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공간은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고 그곳이 제 자리가 됐습니다. 고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챙겨주려고 노력했고 가끔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사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인 형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 물건을 숨기거나 일부러 밀치고 지나가거나 제가 한 일이 아닌데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얘가 내 장난감 부쉈어요. 얘가 우유 다 마셨어요. 고모는 처음엔 확인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 삼촌한테 말해놨으니 그쪽으로 가. 저는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겠구나 하고 저는 또다시 가방을 쌌습니다. 옷은 늘어나지 않았고 가방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아버지의 형이었습니다. 삼촌은 인천 쪽 단독주택이었고 거기도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 골방이었지만요. 그 집에서는 두 달을 있었습니다. 밥은 주셨지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그래도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방 구석에 앉아서 창밖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촌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쟤를 데리고 있어야 해. 나도 미치겠어. 낳지 말라는 애 낳아서 엄마라는 여자는 낳자마자 도망가고 동생 놈은 사고 나서 죽었는데 애를 버려 그럼? 아니 그니까 왜 쟤를 우리가 맡아야 하는 거냐고. 이때 저희 집 사정을 어쩌다 보니 다 알아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 뒤 제게 다시 짐을 싸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너 이제 다른 데로 가야 해. 그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친척집을 서너 군데 전전한 끝에 결국은 아무도 맡으려는 어른들이 없자 보육원 혹은 고아원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의 조카라는 분이 저를 데려다 주고는 원장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그분의 표정이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보육원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3층 끝방에 배정받았습니다. 8명이 쓰는 방이었고 2층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창문 옆 아래쪽 침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쳐다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서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나마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물려받은 옷 몇 벌과 낡은 신발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자 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육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보내야 했던 날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껏 만화를 볼 수 있었고 재밌는 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선생님이 4분 계셨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보육교사 3분이었습니다. 그중 김 선생님이 저를 자주 챙겨주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없는 저를 보며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저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말을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말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새 책가방과 새 운동화를 받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원해주는 물품이었습니다. 파란 책가방과 하얀 실내화를 품에 안고 내심 설레어하며 잠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 온전한 저의 새 물건이던 것 같아요. 학교 첫날, 담임 선생님은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이름과 사는 곳을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박민준입니다. 어디 사니? 보육원입니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저를 앉히고는 다음 아이를 불렀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고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 진짜 고아야? 진짜 저기 보육원에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버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몇몇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자기들끼리 소근거렸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학교 생활은 그날부터 지옥 같아졌습니다. 고아, 왔다. 부모 없는 애. 저 애 만지면 고아 된대. 제 책상에는 낙서가 생겼습니다. 고아, 버려진 애, 그런 말들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지우개로 지웠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화장실에 버려놓기도 했고 가방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제 앞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한두 번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공을 던져 맞히는 놀이를 했습니다. 일부러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온몸에 공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도 맞았고 배에도 맞았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밥도 빨리 먹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끔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는 사귀었니?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등을 토닥이고는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를 토닥여 주시는 선생님을 보며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에서 제일 덩치 큰 아이가 저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나네요. 그 아이는 저를 화장실로 불러서 때렸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그저 재미였겠죠. 고아 새끼는 맞아도 할 말이 없지. 주먹이 배에 박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킥킥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육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5층 옥상은 평소에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자물쇠를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놀림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게 될까?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을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난간 밖으로 내밀고 떨어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시원하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가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연락을 했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은 여전했고 저는 그냥 참아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는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고 저는 김 선생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 있는 학교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작은 지역이다 보니 보육원에서 왔다는 게 금방 알려졌고 아이들은 또 저를 멀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뭐 하고 싶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반고 갈 거니 아니면 특성화고 갈 거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반고를 가서 대학을 가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을 20살에 나가야 하는데 대학 등록금을 낼 돈도 없었고 혼자 생활할 기반도 없었습니다. 특성화고요. 무슨 과로 갈 건데? 기계과요. 왜 기계과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술을 배우면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저는 기계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됐고 형식상이라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나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졸업 후 계획은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계공고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달랐습니다. 실습이 많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수업이 좋았습니다. 선반을 돌리고 용접을 하고 기계를 조립하는 일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말없이 집중할 수 있었고 결과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고 학생들에게 엄격했지만 공평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자격증 공부해봐라. 자격증이요? 그래, 이거 따두면 앞으로 취업할 때 아주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문제집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오면 도서관에 가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실기 연습은 학교 실습실에서 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선반을 돌리고 도면을 그리고 오차를 줄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작업복에서 쇠냄새가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는 붙었고 실기도 붙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취업 박람회를 갖고 여러 회사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대기업 부스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중소기업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떨어지고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보육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부모님은? 없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떨어지고 나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20살이 되면 나가야 하는데 그때 박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아,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군대요? 응. 부사관 지원해봐라. 기술병도 있고 너 같은 애들한테 기회가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군대는 어차피 가야 했습니다.
그럼 부사관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졸업을 앞두고 부사관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체력 검정을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플러스가 됐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원자를 우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민준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꾹 참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20살이 됐고 저는 보육원을 나갔습니다. 짐은 여전히 가방 하나였습니다. 20살에 나갈 때까지 늘어난 건 옷 몇 벌과 자격증이 전부였습니다. 논산 훈련소였습니다.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고 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속한 조직이 생겼습니다. 물론 강제로 들어온 조직이지만 그래도 소속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훈련소 5주는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구보를 할 때마다 뒤처졌고 총검술 훈련에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교들이 고함을 질렀고 저는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수료하고 부사관 학교로 가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배치가 잘못됐던 겁니다. 기술병으로 지원했는데 행정병으로 배치가 나온 겁니다. 담당 간부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치는 이미 끝났어. 그냥 가. 저는 허탈했습니다. 기술을 살려서 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병이 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사관 학교에 입교했습니다. 부사관 학교는 더 빡셌습니다. 훈련소보다 강도가 높았고 교육 내용도 많았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교육과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체력이 약한 저는 매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구보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조교가 달려왔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뛰어.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교는 화를 냈고 저는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려 그대로 영창을 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선임 조교가 말려서 의무대로 보내졌습니다. 의무대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었습니다.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나? 하지만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밥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았고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의무대에서 하루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교육은 계속됐고 저는 다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아팠고 근육통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박민준 너 열심히 하려는 것도 좋은데 계속 이런 식이면 힘든 거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체력이 문제지.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돼. 내가 도와주겠다. 그날부터 중사님은 저를 따로 훈련시켰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혼자 구보를 뛰었고 중사님이 함께 뛰어줬습니다. 저녁 교육이 끝나면 체력 단련장에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거야.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중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구보를 뛸 때 숨이 덜 찼고 팔굽혀펴기 개수도 늘었습니다. 중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간 정도 성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조교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 학교를 수료하던 날, 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들었다. 아, 아셨습니까? 그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또 보육원 출신이라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나도 비슷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를 키웠어. 너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도 꽤 개고생하면서 컸지. 중사님은 담배를 피우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다르게 보였다. 눈빛이 달랐거든.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 감사합니다. 군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같은 거. 너 관심 있으면 알아보고 얘기해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대에 배치받고 나서 저는 학점은행제에 등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정병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숙소 한켠의 책상에 앉아서 중사님께 받은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부대 근처 시립 도서관이었습니다. 외출증을 받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친구를 만났지만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학점이 쌓였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해서 3년 차에 학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학위증을 받던 날, 저는 혼자 자축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고 마른 안주 하나를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대졸자가 됐네. 평생 대학 졸업장은 꿈도 못 꿀 줄 알았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쓸쓸했습니다. 군 복무 5년을 채우고 전역했습니다. 그 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취업하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고 군적금도 들어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신림동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복도 쪽으로 작은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제 돈으로 계약한 온전한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썼고 온라인으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중견기업과 강소기업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몇 번 봤습니다. 떨어지기도 했고 붙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 200명 정도의 중견기업이었고 연봉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소중히 넣어놨던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 정장은 하사 전역 기념이라며 중사님께서 맞춰주신 귀한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중사님은 정장을 맞춰주시고는 수제화 매장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사코 만류에도 직접 구두 한쪽을 직접 신겨주시며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하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공장과 사무실이 함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생산관리팀에 배치됐습니다. 업무는 자재 발주, 재고 관리, 생산 일정 조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회사 용어도 어려웠고 업무 프로세스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봤고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은 김태수 과장이었습니다. 40 초반의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일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 씨,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르면 또 물어보세요. 혼자 헤매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여전히 저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도 피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참석했지만 술자리에서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참 힘들더군요. 어느 날 김태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안 계십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그렇구나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식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졌고 사람들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를 빼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저축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계속 살았고 밖에서 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으니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자원했습니다.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수 과장이 승진해서 다른 팀으로 갔고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이번 팀장은 박철민 차장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승진한 사람이라 일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박 차장은 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민준 대리, 일을 아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저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일을 통해서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5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승진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꽤 모여 있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던 저는 문득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습니다. 경기도 평택, 화성, 오산 같은 곳들을 봤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알아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보이는 부동산에 괜찮은 가격의 아파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끌리듯 부동산에 들어갔고 곧바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고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남향이었고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집이 생기는구나.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고시원을 정리하며 이삿짐을 챙겼습니다. 몇 년을 산 것 치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에 큰 캐리어 1개 분량이었습니다. 이사 짐센터를 부르지 않고 택시 한 대로 짐을 옮겼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책상, 소파, 식탁. 중고로 샀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가구가 들어오자 집다운 느낌이 났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잘 작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습니다. 우유, 계란, 김치, 반찬 몇 가지. 별것 아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몇 병과 큰맘 먹고 산 회와 갑오징어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비싸서 못 먹던 회였습니다.
갑오징어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사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소주를 따랐습니다. 종이컵에 가득 채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고도 달았습니다. 갑오징어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병이 반쯤 비었을 때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낳지 말라는 걸 낳았다며 저를 서로 떠넘겼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했고 친구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군대에 가서 개처럼 굴렀고 전역 후에는 고시원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만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연애도 한 번 못 해봤고 여행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제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제 집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잘 산 삶일까요? 남들은 20대에 연애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추억이 있을 테지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제 자신이 기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온 삶. 그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착같이 모아 집을 사고 나니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하늘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아온 걸까요? 이 삶이 맞는 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알려주세요.